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유리입니다. 생생법률쇼에서는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과 함께 또 세상을 들썩이게 하고 있는 이슈들을 법률적으로 풀어보는 시사 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요,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지 않는 시간, 바로 세무 상담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가장 뜨거운 세무 이슈부터 또 세금 고민인 분들을 위해서 밀착 상담까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률 및 세무와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에 법률 상담에 문의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래 하단으로 나가는 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통한 소통 창구도 열어주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세무사님 소개해 드릴게요. 포스원 세무법인의 김철현 세무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포스원 세무법인의 김철현 세무사라고 합니다. 네,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세무 고민으로 답답한 분들에게 다양한 세무 관련 팁들 전수해 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세무 이슈 토크에서 나눠볼 이야기들 먼저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요? 맥주 탁주 세금 연동제 재검토, 연이은 세금 추징, 탈세로 모는 건 인권 침해. 네, 또 오늘 접수된 상담 또한 또 있다고 하니까 볼게요. 주택 물려줄 때 절세하려면 또 법인세 신고할 때 재무제표가 중요한가요? 대표가 급여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나요? 등등 다양한 또 세무 상담까지 여러분께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여러 가지 세무와 관련 팁들을 많이들 전수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 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요, 법과 관련된 상식에 대해서 굵고 짧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일상의 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또 특별히 저희가 생활 속 법률 상식 중에서 세무 상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코로나 사태가 끝나가면서 아직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끝나면 좀 나아지겠다라고 생각하셨지만 아직도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이번 시간을 통해 가지고 자영업자분들,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면 꼭 아셔야 될 세금의 상식들, 그리고 또 제가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또 절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일 것 같아요. 절세라는 게 어쨌든 세금을 최대한 절약을 해서 내는 그런 방법인 거잖아요. 네. 절세가 가능한 세금, 또 불가능한 세금이 따로 있나요, 혹시? 네. 절세가 아무래도 조금 더 가능한 세금, 조금 더 유리한 세금과 그렇지 않은 세금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한 세금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스스로 계산해서 납부하는 세금을 그런 카테고리 안에 넣을 수가 있겠는데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법인세. 그리고 소득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아니면 상속세, 증여세와 같은 세금들이 여기에 속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법인세, 그리고 개인 사업자로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소득세, 그리고 그거와 별도로 부가가치세 정도는 이제 꼭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그거 외에 추가적으로 매달마다 내가 직원을 채용하거나 아니면 프리랜서한테 비용을 지급했다라고 한다면 매달마다 지급을 해야 될 원천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세도 크게는 이제 소득세 범주 안에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그거 외에 근로소득세나 뭐 아까 잠깐 설명드린 프리랜서가 사업소득세거든요. 사업소득세나 퇴직소득 그리고 양도소득이라고 하는 것들은 모두 다 크게는 소득세라는 범주 안에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세금들이 조금 더 우리가 절세가 가능하고 우리가 그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체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와 반대로 뭐 지방세나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같은 몇 가지 세금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부가 고지하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예. 이러한 경우에는 정부가 고지나 확정된 대로 세금이 확정이 되다 본 거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조금 더 조정할 수 있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야, 무슨 세금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네. 정말 헷갈려서 이럴 정말 그렇기 때문에 또 전문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 혹시 세무사님께서는 개인 사업자 혹은 법인 사업자 중에서 좀 추천하시는 사업 형태가 있는가 궁금해요. 아, 네. 예. 그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서 네. 어떤 분은 개인 사업자가 유리할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법인 사업자가 좀 유리한 경우가 좀 있거든요. 아, 그게 네. 왜냐하면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가 큰 차이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는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세금에서도 제가 뭐 법인세, 소득세라고 이름을 달리 했잖아요. 네. 적용되는 세금률, 즉 세금의 적용 방법이 아예 다르고 두 번째는 각종 규제라고 해서 법인을 운영했었을 때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좀 차이점이 있는 거고 세 번째로는 대외적인 신용도 측면에서 아무래도 법인 사업자가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하고자 하는 사업이 뭐 정부를 통해서 입찰을 하거나 네. 아니면 대외적으로 어떤 게 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개인 사업자분들은 종합 법인 사업자를 조금 더 권해드린 형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 매출이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영업을 위해서 대외적인 신용도를 위해서 법인 사업자를 하는 경우도 있는 거고 그거 외에는 일반적으로는 개인 사업자가 이제 점점 더 소득세율이 높기 때문에 네. 세금에 대한 큰 부담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법인 사업자로 바꾸는 것들을 저희가 법인 전환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법인 사업자로 전환을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분들이 그러면 내가 그럼 언제 시점으로 해서 네네. 개인과 법인이 좀 유리할 건지를 판단하는 가장 일반적인 기준점이 성실사업자 신고제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개인 사업자들 중에 내가 성실사업 신고 대상자로 확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네. 세금적으로만 따지면 예. 그 개인의 소득세율보다는 법인세율이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에 법인 사업자를 하시는 게 좀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지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거 외에 뭐 규제나 아니면 자금의 운영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을 통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한번 해보셔서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야, 정말 너무 똑부러지게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뭐 추천을 따로 한다기보다 사업자 유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좀 득과실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또 간이 과세자와 일반 과세자 중에 또 어떤 걸로 할지 고민하는 사업자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주변에. 요건 또 어떤 점이 다를까요? 네, 그 질문 주신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라고 하는 것들은 네. 부가가치세에서만 존재하는 규정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앞서 법인세와 소득세는 전혀 차이가 없고 예. 내가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납부할 건지를 선택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일반과세자가 있고 간이과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일반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되는 업종이다. 뭐 예를 들면은 뭐 부동산 임대업과 같은 경우에는 예. 일반적으로 세금 계산서를 많이 발행을 해야 되고 그 업체 특성상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일반 과세자가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으실 거고요. 그거 외에 세금적으로 조금 더 유리하게 적용이나 계산을 할 수 있는 사업자가 네. 간이 과세자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어요. 아. 그래서 세금을 발행하는 거나 계산하는 방법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네. 일반 과세자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예. 내가 매출이 1억을 벌었다 하더라도 매입세금 계산서 같은 매입자를 얼만큼지 받았는지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매출이 1억인 사람이 매입자료도 1억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네. 부가가치세 납부할 금액이 없게 되고 예. 거꾸로 매입을 더 많이 받으면 환급이라는 걸 받을 수가 있게 되고 그렇지만 관이과세자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환급도 불가능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하고자 하시는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서 간이와 일반과세자를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또 4대 보험을 과연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지 이런 문의도 또 많이 들어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때요? 실제로 네. 사업을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뭐 세금에 대한 부분도 많이 말씀드리지만 이 4대 보험 즉 이것보다 더 큰 문제로 다가오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4대 보험 이렇게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그리고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통틀어서 4대 보험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관할하는 기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뭐 부과 기준이라던가 어떻게 납부하는지가 좀 다르긴 하기는 하겠지만 내가 직원을 채용했다라고 한다면 4대 보험에 대한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직원을 채용을 했는데 직원을 채용하고 직원한테 급여를 준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4대 보험에 대한 부분들은 임의적으로 내가 선택해서 내가 들고 싶고 들고 싶지 않아서 하는 게 아니라 강제 제도되기 의무. 때문에 그렇죠. 네.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좀 가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으실 거고요. 네. 그래서 사업자분들 처음에는 4대 보험료가 많이 나가니까 난 4대 보험 가입하지 않고 싶다. 월급에서 이제 나가는 거가 있으니까 맞죠. 이부가. 그래서 예. 그걸 비용 처리 안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건데 이거를 이제 아무래도 관할하고 있는 4대 보험 공단 쪽에서 알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사업장을 방문해서 실제로 이제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는 건지 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혹시나 4대 보험을 납부하고 있지 않은지를 체크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을 채용한다라고 한다면 4대 보험을 꼭 가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네. 다만 4대 보험이 좀 다 부담되기 좀 쉽지 않으신 경우에는 뭐 단시간 근로자거나 아니면 초단시간 근로자라는 같은 것들을 통해서 4대 보험이 다 부과가 되지 않고 그중에 네. 일부인 뭐 고용과 산재만 선택해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오. 네, 차라리 이렇게 제도권 안에 있는 것 중에서 내가 혜택 받으시는 거 체크하시고 그거 외에 4대 보험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적용할 수 있도록 꼭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세금별로 납부하는 시기도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간단히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예.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처음에 세금이 워낙 낯서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세금을 내야 될지도 좀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맞아요.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매달마다 해야 되는 게 있고 6개월마다 해야 되는 게 있고 1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매달마다 해야 되는 게 앞서 잠깐 설명드렸던 원천세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매달. 원칙적으로는 내가 누구한테 뭐 급여를 줬거나 프리랜서를 고용했거나 아니면은 뭐 아르바이트생을 썼다라고 한다면 매달마다 원천세에 대한 세금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요거는 매달마다 해야 되는 거고 세금에 대한 신고 및 원천세가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다음 달 10일까지 매달마다 해야 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으신 거고요. 예. 그거 말고 6개월마다 해야 된다는 것들이 이제 부가가치세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앞서 뭐 간이과세자냐 일반과세자냐 간단하게 설명드린 것처럼 예. 그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을 내긴 하지만 일반적인 일반 사업자고 뭐 예정고지나 3개월마다 납부가 없다라고 한다면 6개월마다 한 번씩은 네.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을 신고하고 내가 납부도 해야 되는구나. 요걸 꼭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딱 한 번씩 내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도 꼭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개인과 법인이 큰 차이가 좀 있는데 네. 법인인 경우에는 내가 저희가 그 과세 기간이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네. 1월 1일부터 11월까지 내가 과세 기간이라는 걸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은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소득세라는 걸 부과하는데 네. 법인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아니라 내가 뭐 3월 1일부터 내년도 2월처럼 이렇게 좀 회계 기간을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통상적으로 저희가 모든 법인들이 90% 이상 다 12월 말일자 법인으로 됐기 때문에 네. 내가 이렇게 회계 기간에 따라서 법인세에도 신고와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득세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통상적으로 5월 그리고 네. 성실사업자면 6월인 거고 법인 사업자라고 한다면 지금 이번 달이죠. 3월 달이 법인세에 신고 및 납부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네. 세금의 신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납부기한을 놓치면 예. 또 잘못했다 그래서 거기서 가산세도 내고 그렇죠. 세금을 맞아요. 더 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달마다 해야 될 거, 6개월마다 해야 될 거, 1년마다 해야 될 거를 꼭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머리가 아픕니다. 네. 어쨌든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1년 365일 바쁘실 것 같아요. 우리 세무사님께서도.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 시기에 맞춰서 이게 딱딱 정해져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또 가산세나 연체료를 물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좀 체크를 하고 그 안에 납부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세금 계산서라는 게 또 있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받아야 둬야 되는 거겠죠? 어때요? 네, 그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린 세금 계산서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뭐 예를 들면은 가장 예를 많이 들어서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인테리어 같은 거거든요. 인테리어를 내가 예를 들면 3천만 원어치를 했는데 네.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하면 업자 측에서 뭐 10%를 더 내라. 부가치세를 맞아요. 발행해야 되니까 왜 그런 경우. 거예요? 그 아무래도 본인들이 이제 증빙서류를 발행하면서 부가치세라는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걸 세법에서 비용으로 인정받는 게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지출이 됐다라고 한다면 세금계산서 같은 것들을 꼭 받아줘서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경비를 인정받으시는 게 절세의 가장 첫 번째 포인트가 될 수가 있을 거니까 세금계산서 경우에는 뭐 간이와 뭐 일반 그런 거 구분 없이 네. 내가 거래 상대방을 통해서 받아두시는 게 세금적으로는 앞으로는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꼭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챙겨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사업자분들 중에서 또 이런 고민하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업체에서 사용하는 차량 있잖아요. 리스 차량 일명 어느 게 리스와 렌트 중에 어느 게 더 유리할까요? 네, 이게 법인 네. 고액 차량이 막 너무 이슈가 많이 돼가지고 맞아요. 얼마 전에 다 외제차. 예, 고액 차량의 90% 이상이 이게 법인 차량, 아까 뭐 리스든 렌트든 이런 형태가 많이 되고 네. 정부에서 결국에는 이게 안 되니까 뭐 얼마 전에 발표됐던 건 이제 뭐 맞아요. 뭐지 뭐 차량 그 표지판 번호판. 네. 번호판을 아예 녹색으로 색깔을 바꾸겠다라고 예, 할 예, 정도로 예. 실제로 고액 차량에 대한 이용이 이제 법인 차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그럼 리스를 하는 게 유리한가, 렌트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한가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주시면 네네. 제가 가장 먼저 첫 번째 드리는 질문이 이제 차량 가액이 얼마인지를 첫 번째 여쭤봅니다. 왜냐하면 그 내가 차량에 대해서 매달마다 돈을 얼만큼 지급을 하더라도 네. 세법에서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차량 리스료로 1년에 뭐 2억, 3억, 5억을 제출한다 하더라도 세법에서는 1년 동안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한도 범위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리스와 렌틀은 전부 다 내는 돈을 다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그러네요. 그 리스와 렌트의 가장 큰 차이가 리스 같은 경우에는 대출로 인식되기 때문에 예, 부가가치세가 없는 그 계산서 형태로 발급이 됩니다. 네. 그거 외에 이제 렌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업자가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근데 예. 여기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금계산서 안에 이제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 건데 그리고 말한 것처럼 부가가치세가 공제받을 수 있는 차량이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뭐 1000cc 이하의 경차 정도이거나 아니면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인 경우에만 그 내가 부가가치세를 줬더라도 부가가치세를 인정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경우에는 내가 어떤 게 좀 유리할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금융비용이 어떻게 좀 할지에 따라서 이걸 체크하셔서 리스, 렌트, 뭐 할부, 구입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더 낫다라고는 할 수 없네요. 정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본인이 그런 처한 그런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유리한 걸 잘 유불리를 잘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네, 맞아요. 세금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의 형태나 네네. 내가 매출을 얼만큼 하고 내가 비용을 얻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천편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고 그러네요. 내 상황에 맡아서 리스가 유리한 분도 있고 구입이 유리한 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쭉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업자가 소득공제라든지 세액공제를 잘 활용하려면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해요. 네,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는 이제 경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네. 그 다음 단계가 사업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소득공제와 네. 세액공제, 즉 뭐 소득세를 신고할 때 꼭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될 사항이거든요. 예. 그 소득공제 중에서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린 게 인적공제와 관련된 인적공제. 부분입니다. 네, 인적공제라고 하는 것들은 내 부양가족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소득공제라는 걸 통해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부양가족이 있느냐에 따라서 공제가 뭐 1인당 연 150만 원까지 공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연말정산 때면은 이런 것들이 많이 궁금하실 텐데 맞아요. 예를 들면은 맞벌이 부부가 네. 나의 자녀가 누구한테 공제받는 거 유리할 것인지 이런 걸 선택하셨을 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인적공제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이 한 명이 있느냐에 따라서 연간 150만 원을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 뭐 경로 우대 아니면 뭐 장애인 등에 대한 추가 공제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세금은 내가 얼마를 벌었느냐보다는 내가 얼마를 벌었는데 얼마를 썼느냐의 차익에 따라서 내게 되기 때문에 경비를 얼만큼 인정받느냐가 절세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포인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인적공제 항목들을 꼭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도움이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팁입니다. 사실 저 같은 일반 보통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숫자 같은 것도 복잡하고 세금 계산하는 것도 종류도 너무 많고 그래서 네. 아우 나도 모르겠다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알고 있어야 더 혜택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네요. 이거는 그냥 넘어갈 부분들이 아니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세금은 예.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수입이 얼마인 것보다는 수입에서 얼마를 써서 너가 얼마를 벌었느냐에 대해서 그러네요. 비교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얼마를 벌었느냐는 내가 하는 거에 따라서 그게 절세가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공제는 꼭 체크를 해서 내가 직접 공제를 받으셔야 됩니다. 맞아요. 물론 전문가분들에게 맡길 땐 맡기더라도 어느 정도는 딱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쵸, 네, 네, 오늘 정말 꿀팁을 많이 또 알려주고 계시는데 사업하는 분들 중에서 거래처와의 관계 때문에 갈등 겪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죠? 자, 이렇게 혹시라도 거래처가 만약에 좀 의심스럽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거래처가 이렇게 의심스럽다라고 하는 게 과연 이 사람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이런 네. 경우가 굉장히 있으실 거예요. 하시다 보면. 맞아요. 예,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세금으로 연동되기 때문에 세금에서 중요한 관점을 한다면 혹시나 그 상대방의 사업자, 즉 거래처가 명의대여 사업자이거나 아니면 차명의 사업자가 아닌지를 꼭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A라는 거래처와 매출 매입에 대한 부분들을 주고받고 네. 거기에 대한 증빙서를 받았는데 네. 이 사람이 뭐 명의대여 사업자거나 차명 사업자인 경우에는 내가 이걸 이 사람과 거래를 주고받고 세금면을 주고받았다는 것만으로도 그게 세법적으로 굉장히 큰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가 설명드리는 게 이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명의위장 사업장을 통해서 거래를 있었으면 내가 했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에서 나중에 이게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이걸 오히려 이론상과 거래했다는 걸 통해 가지고 최고 40%의 가산세도 부과를 할 수가 있거든요. 거래만 했다는 이유로. 이야, 네,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그 상대방이 명의위장 사업자이거나 이런 게 아닌지를 꼭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그럼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라고 해서 국세청 홈택스에도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좀 도움되는 시스템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홈택스 사이트를 통하면은 뭐 조회 발급 탭 안에서 사업자의 상태를 통해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조회를 해가지고 사업자의 유형이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이 사람이 폐업했거나 아니면 그런 뭐 혹시나 이 사람이 뭐 간이가세자거나 이런 여부를 체크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거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뭐 신규로 생규로 누군가 거래를 했다라고 한다면 최소한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한번 해보셔서 괜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무조건 이제 불이익이 40%면 굉장히 너무 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조회를 좀 꼼꼼히 해보셔야 되고 명의자가 일치하는지 그리고 홈택스를 통하면 또 간단하게 간편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갑자기 막 사업장이 떠가지고 세무조사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막 압박을 가하면서 조사하고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네네. 네.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미리 사전에 고지도 없이 세무조사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네. 그 세무조사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네네. 앞서 그 예시죠. 저희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떠나가 와서 그러니까요. 물론 그런 경우도 네. 저희가 예외적으로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준비할 기간을 주면 이 사람이 세금을 탈루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되고 나면 어느 날 갑자기 사업장에 찾아가서 이제 국세청에서 그렇게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거의 90% 이상은 세무조사에 대한 사전 통지가 갑니다. 당신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고 국세청이 어떤 대상 기관과 어느 정도의 기간을 통해서 당신이 세금적으로 잘못됐는지를 개설을 해보겠습니다. 즉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라는 사전 통지가 굉장히 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워낙 그 정부의 힘이 워낙 입김이 셌었을 때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했었겠지만 최근에는 납세자의 권리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닥치는 것보다는 사전적으로 세무조사에 통지가 와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건데 실제 저희도 지금도 좀 몇 가지 세무조사를 제가 대응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 건데 이때 되고 나면 이제 기존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인건비를 내가 신고를 안 했다거나 아니면 과거에 잘못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한 번씩 쭉 이제 과세관청과 쟁점이 되면서 하나씩을 좀 체크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자분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한 가지 방법이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그 거래에 대한 증빙서류의 보관 의무가 5년 동안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도 역시 그래서 5년 안에 과세 기간에 대해서만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거래명세표라는 게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하나의 서류들이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런 부분들을 뭐 그냥
다 그냥 폐기 처분하시거나 그래서 오히려 세무조사 때 불이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이런 거래에 대한 증빙, 거래에 대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는 최소한 5년 정도 보관을 하시는 게 사업자분들한테는 세무조사를 준비하고 세무조사를 대응하시는데 큰 중요한 포인트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로바로 처리하지 마시고 5년 동안은 보관하라는 거를 또 알려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세금 상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자영업자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생활 속 법률 상식 전해드리는 일상회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장 뜨거운 세무 관련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는 세무 이슈 토크 준비했으니까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세무 이슈 토크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주 탁주 세금 연동제 재검토입니다. 정말 요즘에는 안 오른 게 없죠. 이제 술값마저 무서운 시대다라고 하는데 고물가에 이제 소주 가격이 6,000원 정도가 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남편도 굉장히 슬퍼할 것 같아요. 자, 세무사님께서도 고공행진하는 물가에 대해서 체감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게 아까 뭐 저희가 소주라고 해서 오늘 예, 이제 예. 세금에 대한 연동제를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식비에 대한 물가 상승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 런치 인플레이션으로 저희가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네. 골물가에 대한 굉장히 좀 체감을 많이 하고 있어서 맞아요. 저희들도 이제 가족들이 외식한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뭐 10만 그 금액이 훨씬 더 높아졌다는 그러니까 거죠. 배달 음식도 너무 비싸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체감을 저희가 집에서도 체감을 하고 옛날에는 뭐 직원들 끝나서 수고했다라고 회식할 때도 뭐 회식비가 100만 원이라면 되게 큰 금액인데 이제는 일반적으로는 그 정도 그만큼 이제 식부에 대한 예.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 설명드릴 수 있죠. 오너로서 힘드시겠습니다. 자, 술값을 또 말할 때 빠지지 않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 또 세금이에요. 그죠? 자, 최근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맥주와 탁주의 현행 주세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세무사님, 우선 우리나라에 또 주세가 있잖아요. 이 세금 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주세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복잡해서 네. 제가 최대한 심플하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그 맥주를 하나의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면 네. 맥주에 붙는 세금은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까지 합쳐서 총 4개의 세금이 같이 붙어서 움직인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어요. 네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이렇게 주류에 대해서 세금을 붓는 가장 큰 원인이 첫 번째는 아무래도 소비에 대한 억제 측면이 있죠. 아무래도 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과도한 음주 소비를 대해서는 좀 규제하겠다라는 목적이 첫 번째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모든 세금이 다 똑같겠지만 나라의 재정을 운영을 하기 위한 확보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다라고 좀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 주세는 이제 아무래도 국세의 한 가지의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는 주조업자에게 있지만 실제로 이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은 실제 소비자이거든요. 이런 세금은 저희가 간접세라고 표현을 하는데 가장 여러분들께서 간접세를 체감하실 수 있게 부가가치세도 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에 대한 납부는 그 사업자가 하지만 실제 이 세금을 부담한 사람은 최종 소비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담하는 사람과 납부한 사람이 다른 것들을 저희가 간접세라고 표현하는 거고 예. 그 대표적인 예가 여기에 포함하는 주세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어요. 아. 그래서 주세를 통해서 정부가 걷어들이는 세금이 2015년도 이후로부터는 약 3조 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3조 원이라는 금액이 얼마나 크냐면 네. 외교부가 편성한 올해 예산 정도가 3조 3,500억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 부서를 운영할 만큼 큰 세금인 거고 이야. 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세금인 거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맥주와 탁주의 세금은 다음 달부터 이제 오르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1월 달 발표된 기획재정부가 22년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1%였기 때문에 이 제도에 한 70% 정도 맞게끔 3.57%를 반영을 해서 리터당 세금을 상향을 하겠다라고 상향됐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예. 이게 맥주와 탁주의 그 종량세율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5.1%가 올렸기 때문에 그 정도의 한 70%만큼씩은 그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 맥주와 탁주에 붙는 세금을 리터당 각각 885.7원 그리고 44.4원이 추가가 되게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맥주의 경우에는
지난해 리터당 인상액이 20.8원과 비교해가지고 46% 정도가 더 높게 측정이 됐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아, 이 맥주와 세금 부과 방식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그러면서 물가 연동제 또한 도입이 됐는데 그래서 어떤 부분이 달라진 건가요? 네, 그 이 주세를 설명드리려면 네. 종가세란 종량세란 단어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네네. 요거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좋아요, 좋아요. 종가세는 말 그대로 그 술의 가격에 따라서 세금이 붙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종량세는 뭐 알코올 도수나 양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되는 방식이다라고 해서 둘 다 세금이 붙지만 매기는 방식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네. 그래서 20년도 이후부터는 맥주와 탁주 등에서는 종량세가 네. 적용이 되어 있는데 물가 상승분을 세금에 이제 전부 다 반영하기 위한 연동제가 시행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동제는 소주를 제외한 이제 맥주와 탁주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네. 기획재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올해 맥주에 붙는 주세를 리터당 30.5원, 탁주는 1.5원 등을 각각 올리기로 했는데 네. 저희가 생각하기엔 리터당 뭐 30.5원, 탁주는 1.5원밖에 안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주세가 이렇게 붙느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들이 이제 식당이나 가게에서 소비하게 되는 주류 가격은 훨씬 더 크게 올라가게 그러니까요. 되면서 이런 것들 저희가 그 편승 인상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이게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주류의 가격이 확 늘게 되면서 이게 세무적으로 좀 이슈가 된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근데 다시 종량제로 바뀐 게 이유가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게 계속 종량세, 종가세가 이슈가 되면 네. 과거의 스토리부터 제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예. 맥주와 탁주는 2020년도 법 개정에 따라 가지고 이제 무게와 알코올 도수에 따라서 매겨지는 종량세 적용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원래 이 술에 대해서는 1949년도에 주세법이 처음에 생겼을 때는 종량세였습니다. 네. 종량세였다가 그 박정희 정부 당시에는 1968년도 이때는 다시 종량세에서 종가세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52년 만에 종량세로 다시 또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알았을 거예요. 그 수입 맥주 한때 편의점에 4개 10,000원 사태가 맞아요. 굉장히 컸잖아요. 예, 예. 이게 수입 맥주가 이렇게 팔리면서 소비자들이 수입 맥주가 오히려 국산 맥주보다 저렴한 게 아니냐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다 보고 나면 이 종량세와 종가세에 대한 이슈가 좀 컸어요. 그래서 국내 맥주업체에서는 판매 관리비와 유통비들이 모두 포함된 가격으로 세금이 부과되다 본 거니까 네네. 오히려 가격 경쟁 면에서 국내 맥주가 조금 더 불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바꿔달라는 취지로 해서 이게 바뀌게 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서민을 대표하는 술이라고 불리는 우리 소주. 네. 소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서 뭐 종량세, 종가세, 맥주와 네. 탁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 예. 소주에 대해서는 그 술마다 과세하는 방식이 조금 틀려가지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종량세, 종가세 두 종류가 있는 건데 그 저희가 대표적인 소민의 술이라고 표현하는 소주에서는 네. 출고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종가세 방식이 종가세. 적용이 되게 됩니다. 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주나 위스키 같은 증류수의 경우에는 세율이 72%가 부과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율이 72%인데 이게 출고가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출고가라고 하는 게 앞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내가 제조했었던 원가뿐만이 아니라 뭐 판매 관리비나 유통비 같은 것들을 전부 다 포함해서 부과가 되게 되어 있는 거고 그거 외에 청주나 과실주의 경우에는 30%가 적용되면서 조금 더 다른 기준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술마다 종가세냐 종량세냐 이렇게 좀 다르네요. 네, 그런 맞습니다. 것들을 잘 체크하면 좋. 근데 저희가 뭐 먹으면서 이건 종량세고 이건 종가세고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추경호 부총리 같은 경우에 물가 연동제 폐지가 이제 술값을 잡아줄 대안처럼 좀 이렇게 제시를 하긴 했는데 이 주세가 만약에 고정이 되면은 음주가 아무래도 몸에 해롭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좀 음주 규제를 막기 위해서 주세를 걷는다 이런 정부의 목적에는 조금 어긋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나라가 약간 술값을 지켜준다 이런 또 생각도 들거든요. 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뭐 명목상의 목적이긴 하지만 처음에 주세가 부과됐었을 때 정부가 주세가 왜 부과되냐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가 몸에 안 좋기 때문에 네.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취지가 좀 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좀 법 개정이 다니면서 그때는 그렇다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좀 지금은 말이 좀 뭐라고 할까요? 바뀌어버린 그런 형태가 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그 정부의 조세 정책이 많이 바뀌게 된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그 국민들의 조세에 대한 저항이 예전 같지 않게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저희 나라가 대표적으로 국민들이 이제 조세 저항을 많이 하지 않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다 이제 받아들이고 네. 있는 그대로 세금을 많이 내려고 했었었는데 국민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조세에 대한 저항이 커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종량세, 종가세가 되게 뭐 복잡한 얘기고 세부적인 얘기는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내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면서 정부 정책이 좀 이렇게 많이 바뀐 거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저도 요즘 어저께도 맥주를 마셨고 육퇴 후에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제 주세 인상에 대해서 약간 좀 민감하실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자, 과연 물가 연동제가 폐지가 되면 술값 인상이 멈출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세무사님의 종합적인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 이슈 토크 마무리를 할게요.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세금이 조금 오른다고 해서 그게 물가와 워낙 큰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게 아무래도 물가 상승의 한 가지 측면을 부담하고 있는 건 실제적으로 맞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정책이 일관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바뀌다 보면 국민들로서는 이제 세금에 대한 예측을 하기도 힘들고 그게 오히려 조세에 대한 저항을 더 크게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 정부 정책은 좀 일관적으로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게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 이슈 토크 만나봤고요. 이어서 이번에는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0년 부모님에게 서울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한 채 증여받았습니다. 당시 아파트 금액이 3억 5천만 원 정도였고요. 지금은 8억 원 정도 됩니다. 3억 5천만 원의 전세를 주고 있는데요. 30이 넘는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데 증여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양도하는 게 나을지 고민입니다. 현재 아들 명의의 주택은 없고 사업을 하고 있어서 대출은 조금 있어요. 세금에 대해서 잘 아는 지인이 부담부 증여를 추천하던데요. 세금 아끼려면 어떤 방식으로 물려주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야, 정말 세금 관련 문의 중에 증여나 양도 같은 또 어떤 게 절세가 더 클지 물어보는 분들이 진짜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이번 사연을 볼 때는 어떤가요? 사연만 봤을 때는? 네, 그 많은 분들이 뭐 증여와 양도에 대해서 되게 많이 궁금해하시는 그렇죠. 거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저희가 정말 많이 받는 네. 건데 그 이게 증여와 양도를 내가 절세 목적으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건 맞지만 내가 먼저 설명드릴게 증여와 양도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가장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증여라고 하는 것들은 이게 무상의 부동산을 주는 거거든요. 즉 대가가 없이 공짜로 주는 거를 저희가 증여라고 표현을 하고 그거 외에 양도는 유상거래, 즉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양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절세에 대해서는 증여가 나을지 양도에 나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처음에 이제 부동산을 어떻게 물려줄지부터 지금 질문 주신 분처럼 네. 처음에 어떻게 할지부터 하셔야 되는 건데 실제적으로는 공짜로 줘놓고 이거 네.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 양도를 선택하지 그러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꼭 한번 유의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좀 있습니다. 증여냐 양도냐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또 개념까지 잡아주셨어요. 증여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그냥 네, 증여를 말 그대로 하는 거고 양도 같은 경우는 유상으로 이제 주는 거다. 네. 이런 또 차이점을 짚어주셨는데 자녀에게 토지나 주택이나 건물을 물려주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방법들로 이제 물려주는 게 좋을지 네, 궁금합니다. 네, 그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들을 권리를 넘겨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뭐 양도와 증여가 한 가지 방법일 거고, 그거 외에 한 가지 방법이 이제 상속이거든요. 상속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느 분이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는 사건이 발생을 해야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전에 내가 소유권을 이종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상인지, 무상인지에 따라서 양도인지 증여인지를 선택을 한번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우리 상담자님께서 부담부 증여라는 말을 또 해주셨는데 정확히 어떤 건가요 이게? 네, 그 아마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증여가 있고 그거 외에 이제 조금 더 알아보시면 부담보 증여라는 얘기를 예.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보 증여는 증여 앞에 부담부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네. 그래서 증여는 증여이지만 부담부라는 표현이 일종의 유상거래 같은 형태가 섞여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앞서 예시 사연 주신 분의 경우에는 네. 예를 들면 아파트 가액이 한 8억 정도 되고 있는 건데 이 8억을 순수하게 무상으로 자녀한테 준다라고 한다면 8억에 대해서 다 증여세라는 세금을 납부하게 되시는 거고 내가 이 8억 중에서 뭐 전세가 3.5억 있으시다고 하실 거니까 뭐 전세가 있거나 대출금이 있다라고 한다면 요 부채도 같이 넘겨줘서
소유권을 이전받는 사람이 이 부채를 상환한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소유권 이전을 부담부 증여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네. 순수하게 공짜로 무상으로 그냥 넘어주느냐 예. 아니면 대출의 승계처럼 채무가 일부 엮여 있느냐에 따라서 양도와 증여가 믹스된 형태가 부담부 증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확실히 개념을 알았습니다. 자, 사연 보니까 아드님에게 물려줄 주택이 우리 상담자님께서도 증여받은 주택이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물려받은 주택을 다시 물려준다는 점이 세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요? 아, 네. 이렇게 증여받은 물건을 소유권 이전하셨을 때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게 저희가 2월 가세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네. 2월 가세 규정이 좀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생각해 주시면 증여받은 후부터 10년 이내에 이렇게 소유권을 혹시나 넘긴다라고 한다면 당초 증여됐었을 취득가액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게 2월 가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연 주신 분처럼 내가 단순하게 매매로 취득한 게 아니라 네. 내가 증여받았던 받은 부동산을 다시 누군가한테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2월 가세나 뭐 부당행위계산법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분들을 꼭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아, 이런 것들은 또 전문가가 아니면 또 알 수 없는 방법이긴 하네요. 이런 네. 것들도 다 꼼꼼하게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 또 상담자님과 같은 고민 중인 분을 저희가 애초에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많잖아요. 자, 자녀에게 증여나 양도를 할 때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그 증여와 양도가 큰 차이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네. 증여라고 하는 것들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무상으로 주는 거지만 양도라는 것들은 대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됩니다. 네. 예를 들면 사례에서 예를 들면 8억짜리의 집을 내가 절세 목적으로 양도가 유리한 것처럼 해서 유상거래로 했는데 미성년자인 자녀이거나 네네.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그 소득이 없는 사람이 이걸 지급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아무리 절세를 위해서 양도로 세금 신고를 했더라도 구세청도 이런 자료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인 자녀들은 양도를 인정하지 않고 증여가 부과되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자녀가 혹시나 취득자금에 대해서 소명이 됐는지 그래서 내가 신고한 것이 혹시나 부인돼서 오히려 더 가산세를 부담할지 않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꼭 체크를 한번 해보셔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오늘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온 또 사연까지 저희가 답변을 도와드렸어요.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네, 생생법률쇼 오늘은 김철현 세무사님과 함께 세무상식부터 이슈 또 상담까지 아주 알찬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연예인 세금 추징 탈세로 모는 건 인권 침해라는 얘기에 대해서 좀 이슈 토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인기 연예인들이 과거에 정기 또는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추징당했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면서 이슈가 됐었는데 톱스타들의 실명까지 거론이 됐었죠. 세무사님도 기사 당연히 보셨겠죠? 아, 네, 저희들도 예. 저도 아무래도 또 이게 네. 하는 일이 세금과 관련되다 그렇죠. 본 거니까 네. 여기 세무조사가 나와서 어떻게 됐다라는 부분도 저도 좀 눈여겨서 봤는데요. 네. 이번에 세무조사가 뭐 정기적인 세조사였는지 비정기적인지는 저희가 좀 확인할 수가 없겠지만 그 세무조사에 대한 게 언론에 많이 나오면서 이제 연예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전혀 탈세가 아니라 네. 이건 서로 간에 이제 회계상의 착오로 인한 것이다 하는 부분들 좀 이슈가 되면서 뭐 이 배우 이병헌 씨뿐만 아니라 권상우 씨 그리고 김태희 씨, 이민호 씨가 모두 다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나오면서 이것들은 탈세가 아니라 회계상 착오에 의한 거고 그 탈세는 없었다라는 의견을 많이 내보냈죠. 근데 이러한 비정기 세무조사 같은 경우는 보통 탈세 혐의가 있을 때 진행이 되는 게 아닌가요, 조사가? 네, 맞습니다. 아까 처음에 저희가 세무조사에 간단하게 설명드렸을 때처럼 네. 비정기 세무조사라고 하는 것들이 탈세 혐의가 어느 정도 과세관청에서도 거기 내용을 혐의를 잡고 있었을 때만 진행이 되는 건데 네. 그거 외로 저희가 이번에 좀 연예인들이 많이 이슈가 된 게 뭐냐면 예.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하고자 있는 사업에 대한 경비가
세무적으로나 회계적으로 좀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거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한 분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헌 씨 같은 경우에는 빌딩 매입에 관련해서 탈세 의혹이 일었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이병헌 씨와 관련된 거는 이제 부동산 세금이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 2년 전에 자기가 이제 그 서울 양평동에 있는 빌딩을 매각을 했는데 이때 그 매각을 통해서 얻었던 시세 차익이 약 108억 원 정도로 저희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네. 빌딩 매입은 이병헌 씨가 지분의 100%를 가지고 있는 부동산 법인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아무래도 좀 탈세 의혹이 있었는가 아닌가라고 저희가 좀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왜 탈세라는 얘기까지가 나오냐면 네. 뭐 언론에 나온 이제 추징세액이 약 뭐 9억 원대라고 네. 하기로 워낙 큰 세금이다 본 그러네요. 거니까 일반적인 세금이 아니라 이렇게 큰 세금을 나온 거 보면 분명히 탈세라는 게 부동산을 통한 탈세가 좀 있지 않았느냐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좀 생각이다 아닙니다. 근데 회계 처리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 이렇게 또 해명을 했죠. 예, 맞아요. 그 이병헌 씨 소속사 측에서는 탈세와 관련된 세무조사는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추징됐던 내용들이 직원들이 아무래도 고생을 했다라는 것들 챙겨주다 본 거니까 이걸 뭐 사비로 챙겨주고 뭐 상여에 대한 부분들을 신고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었다라는 것들을 또 얘기를 했고 또 당시에 세금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원천세 납부를 좀 불인정한 거야 그런 것들도 한 가지 얘기를 한 것처럼 또 그 연예인들 세무조사에서 잘 많이 나온 건데 네. 이게 광고 개런티 같은 경우가 좀 있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이게 언제 시점으로 좀 하느냐 요것도 좀 이슈가 되었던 것 같고요. 일부는 그 성금으로 기부를 했는데 기부금에 대한 회계 처리가 좀 오류가 있어서 이번에 이제 세무조사를 받게 됐고 세금을 좀 납부하게 됐다라고 즉 탈세가 아니라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다라는 해명이 내왔습니다. 그랬군요. 김태희 이민호 씨 같은 경우도 같은 말을 했어요. 회계 중에 착오가 있었다. 처리 중에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회계 처리라는 이제 표현을 통해 가지고 서로 간에 오해가 있었다라고 좀 표현을 했는데 김태희 씨 같은 경우에도 광고 모델료에다가 입금이 늦어지면서 그게 과연 이제 언제 시점에 수입이 맞느냐, 즉 이게 또 이게 전 소속사의 매출이 맞느냐 아니면 개인의 매출을 봐야 되는 게 이견이 있어서 세금에 조사를 했다라는 부분들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시점에 대한 이슈가 좀 쟁점 상황이 많이 돼서 큰 세금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결과가 좀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세무사님께서 보시기엔 이게 정말 회계 처리 과정에서 충분히 있을 만한 착오로 보이시는지 궁금해요. 네, 저희도 민감한 질문이긴 네, 한데. 저희도 아무래도 이 세무대리인의 입장에서 많은 네. 사건을 보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세무조사라는 걸 많이 대응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그 서로 간에 오해에서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추징세액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9억 원이라는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회계상의 처리 과정의 오류로 통해서만 발생한 세금이냐라고 하는 것들은 저도 좀 의문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무조사를 하면 다양한 쟁점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하게 되고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아마 회계 처리나 시점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있었을 거겠지만 그거 외에 아무래도 다른 것들도 좀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큰 추징세액이 발생해서 여론적으로 이제 탈세라는 의혹을 가져가게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또 마지막으로 권상우 씨 같은 경우도 사실 모범 납세자에 선정된 적이 있는 걸로 아는데 최근에는 또 탈세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아, 예. 그렇죠. 예, 저희가 그 모범 납세자로 하는 게 되고 나면 예. 뭐 세무조사도 유예해주고 네. 말 그대로 모범 납세자라고 하는 게 납세를 정확하게 한 사람에 대한 그렇죠. 거였는데 이게 네. 이 사람이 이제 세금 조사를 받게 되고 또 네. 세금이 추징되면서 여론에서 많은 좀 악영향이 있었는데요. 네. 이분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슈퍼카, 즉 아까 저희가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네. 차량 관련된 경비가 좀 이슈가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10억 원대의 추징금을 받았다라는 것들이 언론에 나왔는데요. 역시 그 언론 그 권상우 씨의 측에서는 세무당국의 손익기속 시기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회계상의 처리가 좀 일부가 이슈가 있었던 거고 슈퍼카라는 거는 맞지 않다. 실제로는 다 사업용으로 사용했던 거 맞는 거고 그중 업무용으로 운영을 했다라고 좀 소명을 했고 실적으로 그 중에서도 일부의 차량은 매각을 했다라는 것들을 좀 해명자로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반면에 의도적인 탈세 같은 경우는 당연히 형사처벌로 이어지잖아요. 이런 사례가 또 있을까요?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네, 실제적으로 세금에 대해서 납세자와 많은 이슈가 되는 게 이렇게 저희가 의도적인 탈세와 비의도적인 탈세가 섞여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정말 회계상의 시점상의 차이가 서로 견해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도 이제 의도하지 않았던 쟁점이 됐었던 거고 그거 말고 의도적인 탈세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세금에 대한 걸 아예 신고하지 않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그 의도했던 탈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런 뭐 이렇게 자꾸 연예인 관련해서도 그렇고 계속 이런 이슈가 터지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 예. 그 사업을 하다 보면 세법의 기준이 굉장히 정확하고 명확하지만 네. 그 세법의 기준대로 사업을 실제로 운영할 수 없는 것들도 실무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무조사라는 걸 대응하다 보면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억울하신 분도 많은 건데 그거 외에 의도적으로 탈세를 하신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하다 보면 정말 더 세금적인 것들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국세청의 관점에 풀어서 정확하게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와, 정말 생생법률쇼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하셔가지고 또 상담 전화를 또 요청하고 계신데 저희가 준비한 건 많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이나 또 세무 관련해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자막 나가고 있죠?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철현 세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예,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네, 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